30년을 은행에서 살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57살이 되던 해봄 단 3달 만에 집도, 통장도, 그리고 가족의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잘 나가다가 제 발로 망했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 남자가 새벽 4시에 혼자 노량진 수산시장 바닥을 청소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강민철은 25살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시중은행 지점에 행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은행이라는 곳은 그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의 작은 읍내에서 중소기업 공장을 다니던 아버지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그에게 서울 시내 은행의 넥타이, 차림 직원은 어릴 적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았다는 것이 처음 몇 년간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30년이 지나는 동안 강민철은 행원에서 대리, 과장,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점장 자리를 바라볼 수도 있었지만 지점 내 살림을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 때문에 오히려 차장 직위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강 차장이라고 불렀고 그 호칭에는 약간의 경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 이정숙과 결혼한 지 28해가 되었고 아들 강준혁은 25살로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두고 주변에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실하고 성격이 무난하고 월급도 꾸준한 남편이었으니까요. 특별히 드라마틱한 삶도 크게 빛나는 순간도 없었지만 꾸준히 걸어온 길이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는 그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민철이 처음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것은 55살이던 해초였습니다. 계기는 소박했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던 후배 이대진이 점심 식사 자리에서 가상화폐로 반년 만에 원금의 3배를 벌었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강민철은 처음에는 흘려들었습니다. 은행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으로서 리스크가 큰 자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씨앗처럼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퇴직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퇴직 이후의 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있었고 퇴직금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서울에서 아내와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혁이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였고 집 전세 보증금도 갱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단 한 번도 투기적인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지금까지 충분히 모으지 못했다는 아쉬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석 달 만에 4,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었습니다. 그것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이후 2번의 추가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중도 인출하고 아내 명의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정숙에게는 잠깐 굴리다가 돌려놓을 거야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한 번도 재정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의 늦봄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가격이 30% 이상 빠졌고 다음 날에도 떨어졌습니다. 팔아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단 팔고 재진입하는 것보다 장기 보유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조언해온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신의 일이 되자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았습니다. 결국 팔지 않았습니다. 아니, 팔 수 없었습니다. 회복될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더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2달이 지나지 않아 총 투자금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2천만 원으로 시작해 중간에 벌었던 돈까지 재투자했기 때문에 실제 손실은 원금 기준으로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강민철은 그날 저녁 부엌으로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정수가, 나 잠깐 얘기 좀 해. 정숙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표정이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강민철은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돈을 잃었어. 많이. 많이가 얼마나요? 8천이 넘어. 정숙은 뒤집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스불을 껐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은 처음부터 다 이야기했습니다. 2천만 원으로 시작한 것, 수익이 생겼을 때 추가로 더 넣은 것, 그러다 다 날린 것까지. 정숙의 얼굴에서 분노보다 먼저 무언가 무너지는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제 적금은요? 그것도 들어갔어. 미안해. 정숙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2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빠르게 무너진 것은 강민철의 내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신에 대한 믿음, 신중하고 꼼꼼한 사람이라는 자기 정의가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건드린 것이 더 가혹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누가 속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망쳤습니다. 그 무렵 지점에서 희망퇴직 공고가 났습니다. 위로금이 나오는 조건이었는데 강민철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지원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망가진 상태에서 은행 창구에 앉아 고객에게 안정적인 재테크를 권장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희망퇴직이 아닌 잦은 퇴사였기 때문에 위로금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후배들이 차장님, 왜 지금이에요라고 했지만 강민철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집은 달랐습니다. 강민철이 아침에 일어나 있는 것이 어색했고 낮 시간 내내 집에 있는 것이 어색했고 저녁이 되어도 정장을 입지 않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정숙은 말이 줄었습니다. 다툰 것은 아니었지만 2사람 사이에 예전에 없던 긴장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준혁은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표정에서 느껴졌고 어느 날 방 안에서 친구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코인으로 다 날리고 직장도 그만뒀어. 진짜 어이없지. 강민철은 그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퇴직 후 2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철은 취업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50대 후반, 은행 경력, 자격증 여러 개. 그 이력이 통하는 자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금융 관련 취업은 나이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어도 면접에서 번번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경비직, 주차관리, 배달 관련 일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그냥 껐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1달이 더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전세 보증금 갱신 시기가 3달 앞으로 다가왔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강민철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다시 열었고 이번에는 끄지 않았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하역 일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 출근, 오전 10시 퇴근. 일당이 고정으로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강민철은 그 글을 오래 읽었습니다. 지원 버튼을 누르기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누르고 나서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자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혼자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은행 다니던 시절 입던 정장이 아닌 오래된 트레이닝 바지와 기모 점퍼를 입었습니다.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으면서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거울 속 남자가 자신과 같은 사람인지 잠깐 낯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새벽 4시에 이미 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조에서 물이 흘렀고 어딘가에서 얼음을 갈아 넣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비린 냄새와 찬 공기가 섞인 그 공간은 강민철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은행 지점의 에어컨 바람과 고객, 응대 소리가 익숙했던 사람에게 이 시장의 새벽은 낯설다 못해 압도적이었습니다. 현장 반장 오성철 씨는 52살이었는데 말이 빠르고 일처리가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민철이 처음 들어온 날 오 씨는 그를 위아래로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쪽 일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손 아프고 허리 아파요. 그거 알고 온 거죠? 알고 왔습니다. 오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박스를 나르고 수조 옆을 청소하고 생선 판매 준비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손바닥이 물집 잡히고 허리가 저녁에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는 몸이 뻐근해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나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힘들었습니다. 일이 손에 익기 시작한 것은 2주가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수조 청소 순서를 외우고 박스를 싸는 방식을 배우고 장사꾼들의 이름을 하나씩 익혔습니다. 강민철은 원래 꼼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에 익숙해지는 속도가 다른 신입보다 빨랐습니다. 오 씨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손 빠른 거 보니까 다른 데서 일 오래 하셨겠어요. 강민철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은행에 있었어요. 오 씨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일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여기 오는 사람도 있네요. 강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 씨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이 새벽 일을 시작한 것을 정숙이 알게 된 것은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는 남편이 이상했고 돌아오면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났습니다. 정숙이 어느 날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 남편이 옷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 어디 가는 거예요? 일 나가. 무슨 일이요? 수산시장에서 일 좀 하고 있어. 정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받아요? 일당으로 나와. 한 달 버티면 고정이 되는 것 같아.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면 거짓말이지. 근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남편 텀블러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들고 가요. 새벽에 차가울 텐데. 강민철은 텀블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리로 나오면서 텀블러를 꼭 쥐었습니다. 준혁과의 관계는 그보다 느리게 풀렸습니다. 준혁은 아버지가 수산시장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난 뒤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을 때 강민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준혁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왜요? 너한테 보여줬어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어. 준혁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것이 준혁이 내어준 여지였습니다. 작은 여지였지만
강민철에게는 충분히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수산시장에는 강민철 말고도 사연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 생선을 다듬던 60대 초반의 문 씨. 아저씨는 오래전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새벽 배송 일을 도와주는 50대 후반의 김 씨는 건설업 관련 사업이 무너진 뒤 여러 일을 거쳐 이 시장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강민철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유별난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계획한 대로만 가는 사람은 없었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인 뒤 다시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시장 새벽에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 씨는 말이 많은 편이었는데 강민철에게 이따금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박스를 정리하다가 문 씨가 말했습니다. 강 씨, 여기 오래 할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일단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처음엔 진짜 죽고 싶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새벽에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딴 생각이 안 들거든요. 강민철은 그 말을 들으면서 박스를 쌓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면 생각이 좀 단순해지더라고요. 그게 다행이에요. 생각이 복잡할 때는 몸을 움직여야 해요. 문 씨의 말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그 진심이 어떤 고급스러운 위로보다 실제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민철이 수산시장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날 무렵 정숙이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저도 일 좀 해볼까요? 강민철은 수저를 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일?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파트타임 뽑는다고 하던데요. 오전 4시간짜리요. 그거 안 힘들어? 당신이 새벽 4시에 나가서 생선 박스 나르는 게 더 힘들잖아요. 강민철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그걸 해? 나 때문에. 당신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뭔가 하고 싶어요. 그 말이 핑계인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민철은 정숙이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그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인지 구별하고 싶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힘들면 얘기해. 그럼요. 정숙이 마트 파트타임을 시작한 뒤 이상하게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조금 늘었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밥을 먹을 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철은 오 씨 반장 이야기를 했고 문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숙은 마트 계산대에서 만난 손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새로운 언어 같았습니다. 강민철이 수산시장 일을 시작한 지 넉 달이 됐을 무렵 준혁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중견 물류회사 영업직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준혁이 그 결과를 들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강민철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잘 됐다. 수고했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초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 거 알아서 할게요. 그래야지. 내 벌이는 내 거야. 준혁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전화로 한 말, 그거 들으셨죠? 강민철은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들었어.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이없다고 했는데. 어이없는 거 맞아.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요. 강민철은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됐어. 취업했으니까 됐어. 그날 저녁은 세 사람이 오랫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이 다 끝난 뒤에도 자리를 파하지 않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의 회사 이야기, 정숙의 마트 이야기, 그리고 강민철의 시장 이야기가 섞였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것이 강민철에게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산시장 일을 시작한 지 5달이 지나면서 강민철은 반장 오 씨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장 내 한 상해 사장이 운영 정리를 하면서 거래처 관리 일을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처 납품 일정과 대금 관리, 거래처 연락을 맡는 역할이었습니다. 강 씨가 꼼꼼하고 숫자 밝은 거 제가 봤어요. 은행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쪽에서 그런 일 맡으면 잘할 것 같아서요. 강민철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김성원 사장이라고 인심 좋은 분이에요. 한번 만나보면 알아요. 강민철은 김성원 사장을 만났습니다. 60 초반의 그 사장은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사람으로 말이 많지 않고 눈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시장 안 작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행에서 차장까지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럼 숫자는 문제 없겠네요. 여기가 큰 회사는 아닌데 일 제대로 해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나이나 경력보다 성실함이 중요해요.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실함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김 사장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렇게 강민철은 수산시장 하역일에서 상해 운영 보조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급여는 이전보다 높았고 일하는 시간도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강민철이 다시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철이 처음 수산시장에 발을 들인 날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통장 잔액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전세 보증금 문제는 집주인과 협의해서 인상분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준혁은 직장을 다니면서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했고 정숙은 마트 파트타임이 마음에 든다며 계속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강민철 자신도 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자신에 대한 기준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은행 차장이라는 직함이 자신의 위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뒤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산시장 새벽 바닥을 청소하면서 문 씨의 말을 들으면서 오 씨와 나란히 박스를 나르면서 강민철은 자신이 어떤 조건 아래서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함이 아닌 걸음으로 자신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어느 저녁 정숙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강민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 전에는 무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좀 풀려 있어요. 좋게요. 강민철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게 힘은 힘든데 나쁘지 않아.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살더라고. 정숙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강민철은 그 말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민철은 어느 날 밤 오래 쓰지 않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들 준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말로 하면 어색할 것 같아서 종이에 적었습니다. 준혁에게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제 손으로 무너졌을 때 아버지는 그게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너한테 부끄러웠고 어머니한테 미안했고 무엇보다 나 자신한테 창피했다. 그런데 준혁아, 거리에서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 쓰러진 뒤에 일어서는 것이 쓰러지지 않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다. 아버지는 쓰러졌고 일어섰다.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어섰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나든 아버지가 한번 쓰러졌다가 일어선 것을 기억해줬으면 한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직접 보여줄 수 있어서 이상하게도 이 일이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랑한다. 아버지가 편지를 다 쓰고 강민철은 그것을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준혁의 방문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아무 말 없이 출근했지만 저녁에 돌아와서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지 잘 읽었어요.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57살에 거리로 나선 남자는 거리에서 자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았습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통장이 비워지고 넥타이를 벗은 자리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반년이 걸렸습니다. 새벽 4시에 수산시장 불빛 아래서 비린 냄새를 맡으며 허리가 뻐근한 채로 걸어가면서 강민철은 30년 동안 갖지 못했던 어떤 단단함을 얻었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가 될 때 그 사실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강민철은 그 무게를 피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새벽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 남자의 두 번째 3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민철은 지금도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에 있는 상회에 출근합니다. 시장 안 사람들은 그를 이제 강 씨라고 부릅니다. 은행 차장도 실패한 투자자도 아닌 그냥 강 씨입니다. 그 이름이 지금은 가장 마음에 편합니다. 정숙은 오늘도 마트 계산대 앞에 있고 준혁은 영업직 1년 차로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 평범함이 이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이제 세 사람 모두 압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